자, 가상화폐 시장에 또 한 번 정말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. 그런데요, 이번 겨울은 좀 다릅니다. 단순히 가격이 떨어졌다, 이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. 이건 가상화폐라는 세계를 지탱해온 이야기와 신뢰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위기에 대한 분석입니다. 네,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. 이번 하락장이 왜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가? 그건 바로 가상화폐를 떠받치고 있던 그 거대한 이야기, 즉 서사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? 도대체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얼어붙었는지, 그리고 왜 이번 폭락이 과거랑은 좀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비트코인이 지금 뭐랄까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. 한때는 막 체제에 저항하는 반항아의 상징이었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힙한 느낌은 거의 사라졌죠. 그렇다고 해서 뭐 제도권 금융의 어엿한 일원이 됐냐? 그것도 아닙니다. 워낙 변동성이 크고 규제도 불확실하니까 보수적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했거든요. 바로 이 어정쩡한 위치,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. 자,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 시장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현재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,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. 이걸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 거대한 이야기의 균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추적해보죠. 네,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. 레버리지의 역습, ETF의 양날의 검, 그리고 기대감의 붕괴. 자, 그럼 첫 번째, 레버리지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원인, 바로 레버리지입니다. 쉽게 말해 비투죠. 시장이 막 오를 때는 정말 수익을 극대화시켜주는 마법 같은 도구였는데 하락장이 되니까 이게 그대로 저주가 돼서 돌아온 겁니다. 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담보가 부족해지는 마진콜이 터지고 포지션을 줄줄이 강제 청산되면서 하락세를 더 부추기는 기폭제가 된 거죠. 이건 뭐 수백 년 금융시장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됐던 고통스러운 교훈 그대로입니다. 두 번째는 ETF입니다. 사실 현물 ETF 승인됐을 때만 해도 와, 이제 진짜 제도권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엄청났잖아요. 근데 이게 바로 양날의 검이었던 거죠. 시장이 좋을 땐 돈이 쉽게 들어오는 통로였지만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돈이 가장 빨리, 가장 쉽게 빠져나가는 고속도로가 되어버린 겁니다. 안전하다는 신호가 순식간에 위험하다는 신호로 바뀐 셈이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균열, 바로 기대감의 붕괴입니다. 사실 가상화폐라는 게 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배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.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, 신념,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먹고 자라는 자산이란 말이죠.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? 네, 이성보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고 그 끝은 투매로 이어지는 거죠. 자, 이렇게 전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봤는데요. 이번에는 우리에게 좀 더 와닿는 국내 사례를 통해 이 문제들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바로 빗썸에서 터졌던 유령 코인 사태입니다. 아니 근데 유령 코인이라니 이름부터가 좀 으스스한데 이게 대체 뭘까요? 말 그대로입니다. 실제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거래소 내부 전산에만 있는 것처럼 찍혀서 거래된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.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?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그냥 뭐 컴퓨터가 잠깐 오류를 일으킨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자산을 관리하고 검증해야 할 거래소의 내부 통제, 회계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였던 거죠. 이 비유가 정말 와 닿는데요. 만약에 우리가 은행 ATM에 갔는데 있지도 않은 돈이 막 찍혀서 나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죠. 이건 그냥 그 은행, 아니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인 겁니다. 가상자산 시장이라고 다를까요? 절대 아니죠. 네, 빗썸 사태는 결국 신뢰라는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문제로 우리를 이끕니다. 그럼 가상화폐 세계는 신뢰를 어떻게 쌓고 또 전통금융은 어떻게 신뢰를 쌓아왔는지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? 보시면 전통 금융은 수십 년, 아니 수백 년에 걸쳐서 정말 촘촘한 신뢰 장치들을 만들어 왔습니다. 엄격한 내부 통제, 외부 감사, 또 자기 자본 규제 같은 것들이요. 핵심은 이거예요. 신뢰라는 건
우리 기술은 뛰어나 라고 선언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좀 지루하고 따분하기까지 한 이런 엄격한 절차들을 통과하면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라는 거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현재 이 위기는요, 가상화폐 산업 전체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.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. 질문은 이겁니다. 반항이냐? 아니면 책임이냐? 계속해서 근거 없는 이야기에만 기대는 투기적 자산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금융 시스템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성숙해 나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선 겁니다. 그럼 책임감 있는 자산이 되려면 뭘 해야 할까요? 길은 사실 꽤 명확합니다. 먼저 거래소의 자기 자본 요건을 강화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고요. 고객 돈이랑 회사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분리해야 합니다. 그리고 당연히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받아서 투명성을 확보해야겠죠.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B2, 즉 레버리지에 대한 명확한 룰도 만들어야 하고요. 이게 시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. 결국 금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. 상식과 원칙을 무시하는 시장은 단언컨대 절대로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. 기술이 아무리 혁신을 외쳐도 신뢰는 결국 제도라는 땅 위에서 자라는 법이니까요. 네, 흥분으로 가득 찼던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. 과연 책임의 시대는 시작될 수 있을까요? 이번 겨울 정말 춥습니다. 하지만 어쩌면 이 혹독한 추위가 시장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각성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서사의 붕괴는 분명 위기지만 동시에 책임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과연 가상화폐 시장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?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